이게 다 너희 때문이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한 진실이다. 이게 다 너희 대체 이게 때문이다. 무슨 소리야? 이해가 안 가? 아빠 왜 그래요? 이게 다 뭐죠? 고장난 알람 시계의 노래. 5시 30분. 멈추지 않는 타이머. 새벽 5시 29분. 어둠이 짙게 깔린 안방. 62의 박석진의 눈은 이미 천장의 얼룩을 쫓고 있었다. 40년 동안 그의 몸에 각인된 생체 리듬은 단 1분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았다. 전자시계의 숫자가 29에서 30으로 바뀌는 찰나 기다렸다는 듯 날카로운 비품이 정적을 찢었다. 삐빅 삐빅. 석진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알람을 껐다. 오늘은 그의 퇴임식 날이었다. 더 이상 새벽같이 일어날 이유가 소멸한 날이었지만 그의 심장은 입사 면접을 앞둔 신입사원처럼 불규칙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협탁 위를 더듬어 혈압약과 고지혈증약, 전립선 약을 한 줌 쥐었다. 물도 없이 마른 목구멍으로 넘기는 알약들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렸다. 같은 시각 주방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60세 이화영의 도마질 소리는 마치 메트로놈 같았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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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녀에게 주방은 성역이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공장이었다. 왼쪽 화구엔 남편의 저염식 콩나물국이, 오른쪽 화구엔 아들의 해장국이 끓고 있었다. 싱크대 앞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던 화영이 젖은 고무 장갑을 낀 채 입술을 달싹였다. 이화영 씨? 대답은 없었다. 밥솥에 증기 배출구가 치잉 마이너스하고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그녀의 목소리를 덮어버렸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엄마라는 이름의 무거운 가면을 다시 고쳤었다. 오전 7시 30분. 현관 앞 화영은 석진의 넥타이를 매주었다. 오늘 저녁 6시 한정식집 가연이에요. 늦지 마요. 석진은 목을 조여오는 매듭에 미간을 찌푸리며 구두 주걱을 신경질적으로 쑤셔 넣었다. 내가 늦는 거 봤어? 지우 그 기집애나 단속해. 또 사위 핑계대고 늦으면 국물도 없다고 해. 사위는 야근이래요. 비릿한 웃음이 석진의 입가에 걸렸다. 장인어른 퇴임식보다 중요한 야근이라. 은행장 나셨군. 꽝하고 닫힌 현관문. 도어락의 붉은 불빛이 사라질 때까지 화영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남편이 나간 집은 감옥이라기보단 간수만 사라진 독방 같았다. 북쪽을 가리키는 바늘. 텅 빈 지점장실. 석진은 책상 서랍의 가장 깊은 곳을 열었다. 서류 더미 및 검은색 벨벳 주머니가 숨겨져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꺼낸 것은 가장자리가 닳고 다른 20년 된 기타 피크였다. 차가운 황금 공로패와 달리 피크는 그의 손안에서 뜨겁게 달아올랐다. 지점장님, 차 대기했습니다. 가시죠. 마지막인데 웃으셔야죠. 부지점장의 목소리에 석진은 화들짝 놀라며 피크를 양복 안주머니 깊숙이 마치 훔친 작물처럼 쑤셔 넣었다. 그 시각 화영은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박스를 꺼내고 있었다. 곰팡내와 섞인 흙냄새. 30년 전 몽골 여행을 꿈꾸며 샀던 전문가용 나침반과 너덜너덜해진 세계지도였다. 나침반의 붉은 바늘은 여전히 북쪽엔을 가리키며 파르르 떨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심장처럼. 화영은 지도 위 키르키즈스탄의 푸른 초원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따르릉.
거실의 전화벨 소리가 화영의 환상을 산산조각 냈다. 딸 지우였다. 아, 엄마. 나 올림픽대로 갇혔어. 차가 안 움직여. 아빠 벌써 도착하셨다. 6시까지 오라고 했잖아. 아, 몰라. 애들은 뒤에서 울고 난리야. 아빠한테 엄마가 잘 좀 말해줘. 아빠 꼰대라서 또 화낼 거 아냐. 엄마가 알아서 커버 쳐줘. 알았지? 뚝. 끊긴 수화기를 든 화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엄마가 잘 좀 말해. 평생 그녀는 남편과 자식 사이의 방파제였다. 거친 파도는 언제나 그녀의 몸만 때리고 지나갔다. 식어버린 갈비찜과 황금 공로패, 고급 한정식집 가연의 예약석. 40분이 지나도록 자식들은 오지 않았다. 석진은 물잠만 3번째 비우고 있었다. 가정교육을 발로 시켰지. 애비 퇴임식에 일시간을 늦어 강남길 막힌다잖아요. 당신이 좀 참아요. 참아? 내가 평생 참다가 여기까지 왔어. 은행에선 본점 놈들 눈치, 집에선 자식 놈들 눈치. 내가 이 집 가장이긴 했냐? 돈 벌어오는 기계였지. 그때 복도 끝에서 할아버지 하는 아이들의 비명과 함께 문이 벌컥 열렸다. 딸 지우와 아들 동우, 그리고 손주들이 태풍처럼 밀려들었다. 아빠, 축하해요. 아, 배고파 죽겠네. 이모, 여기 갈비찜 특대로 빨리요. 아버지,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퇴직금 IRP 계좌로 받으셨어요? 요즘 세금 문제 때문에. 그 누구도 석진의 주름진 얼굴을 보지 않았다. 테이블 한쪽에 위태롭게 세워진 황금 공로패는 손자의 장난감 칼에 맞아 탁 하고 넘어졌다. 아무도 그것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오직 석진만이 쓰러진 자신의 30년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김이 펄펄 나는 갈비찜이 나왔다. 화영은 습관적으로 가위를 들었다. 서걱, 서걱. 고기를 자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는 잘 익은 살코기를 남편, 아들, 딸, 손주 접시에 배분했다. 정작 그녀의 접시는 텅 비어 있었다. 입안 가득 고기를 씹던 지우가 불쑥 말을 꺼냈다. 아, 맞다 엄마. 나 다음 달 복직하는 거 알지? 화영의 가위질이 멈칫했다. 도우미 이모님 쓰려고 했는데 요즘 뉴스 보니까 무서워서 못 맡기겠어. 엄마, 이제 아빠도 퇴직해서 집에 계시잖아. 엄마가 시간 좀 내줘. 애들 유치원 하원이랑 저녁까지만. 아빠도 집에서 할 일도 없는데 손주 재롱 보면 좋지 뭐. 치매 예방도 되고. 안 그래요, 아빠?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석진이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할 일도 없는데. 치매 예방. 그 단어들이 석진의 고막을 찢고 들어와 뇌리에 박혔다. 전업. 석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모를 감정이 임계점을 넘고 있었다. 그가 옆에 쓰러져 있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황금 공로패를 집어들었다. 묵직했다. 그래, 나 은퇴했다. 시간 썩어나지. 꺼봐. 아빠도 좋으시. 그러니까 내 시간은 이제 내가 쓴다. 쾅. 석진이 들고 있던 공로패를 펄펄 끓는 갈비찜 접시 정중앙에 내리꽂았다. 진득하고 뜨거운 갈색 소스가 폭죽처럼 터지며
지우의 명품 블라우스와 동우의 안경, 손주들의 얼굴에 튀었다. 야,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한 아빠, 진실이다. 미쳤어. 아빠 왜 그래요? 뜨거워. 나도 모르겠어. 아버지, 이것이 바로 내가 왜 말한 이러세요? 대체 이게 무슨 아수라장이 된 식탁. 석진은 소스 범벅이 된 공로패를 보며 씩 웃었다. 평생 지어본 적 없는 가장 후련하고 비릿한 미소였다. 잘 들어라. 나 오늘 은퇴 아니다. 전업이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피크를 꺼내 보였다. 나 밴드한다. 기타 칠 거야. 그러니까 4시간 탐내지 마라. 그때 조용히 가위를 내려놓은 화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입고 있던 지점장 사모님용 우아한 회색 카디건을 벗어 바닥에 툭 던졌다. 그 안에는 30년 전 유행했던 색바랜 야광 등산 조끼가 입혀져 있었다. 그녀는 식탁보 아래 숨겨뒀던 투박한 배낭을 꺼내맸다. 엄마 꼴이 그게 뭐야? 어디가? 지우의 물음에 화영은 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처음으로 엄마가 아닌 이화영의 눈빛이었다. 지우야, 내 새끼는 내가 키워. 나는 내 새끼 다 키웠다. 화영은 멍하니 서 있는 남편 석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여보, 밴드 한다고? 망하지 말고 잘해봐. 당신은? 화영은 배낭끈을 꽉 쥐었다. 손끝에 전해지는 거친 질감이 그녀를 살아있게 했다. 난 밥하러 가는 거 아니야. 나를 찾으러 가는 거야. 이화영은 중앙아시아로 간다. 화영이 뒤도 안 돌아보고 식당 문을 박차고 나갔다. 딸랑, 경쾌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남겨진 가족들의 얼굴 위로 뜨거운 갈비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것은 고장 난 줄 알았던 두 사람의 알람 시계가 비로소 다시 힘차게 돌아가는 소리였다. 제2부 가출, 그 달콤하고 비릿한 해방의 맛. 1. 모텔방의 넥타이. 식당을 박차고 나온 석진이 도착한 곳은 강남의 5성급 호텔이 아니었다. 그는 무작정 택시를 타고 신촌의 허름한 모텔촌에 내렸다. 젊은 시절 감히 일탈을 꿈꾸지도 못해 와본 적 없는 낯선 골목이었다. 모텔방에 들어선 석진은 습관처럼 양복 상의를 벗어 옷걸이를 찾았다. 그러다 멈칫했다. 내일 입을 필요 없지. 그는 300만 원짜리 이태리 원단 양복을 방바닥 구석에 뱀 허물처럼 던져버렸다. 넥타이를 풀었다. 평소라면 돌돌 말아 정리했을 넥타이를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 한 병과 새우깡, 플라스틱 종이컵에 소주를 따랐다. 쓰지 않았다. 달았다. 하지만 그 단맛 끝에는 비릿한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나 이제 진짜 뭐하지? 평생 지점장 박석진으로 살았던 남자가 명함을 잃어버린 첫날 밤. 그는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지 않았다.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창에 두 글자를 쳤다. 팬더 기타. 그의 심장이 40년 전 낙원상가 쇼윈도 앞을 서성이던 20살 청년의 박동으로 뛰기 시작했다. 공항, 그리고 엄마의 부재. 같은 시각,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화영은 벤치에 앉아 전광판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비슈케크 23시 55분. 그녀의 등산 배낭 안에는 30년 전 샀던 나침반과 코펠, 그리고 남편 몰래 든 적금 통장을 깬 현금 뭉치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발권 카운터 앞에서 그녀는 3번이나 망설였다. 지금이라도 집에 가면 그냥 부부싸움 한번 크게 한 셈 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내일 아침 지훈의 애들 유치원 셔틀버스는 누가 태우지? 습관은 무서웠다. 그녀의 뇌는 여전히 가족의 스케줄러로 작동하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딸 지우였다. 엄마 어디야? 진짜 미쳤어? 애들 내일 입을 원복 어디 뒀어? 세탁소에 맡겼어? 당장 전화 받아. 문자를 보는 순간 화영의 가슴속 죄책감이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딸은 엄마의 가출을 걱정하는 게 아니었다. 자신의 일상이 붕괴된 불편함을 따지고 있었다. 원복? 그걸 왜 나한테 묻니? 내 새끼 옷인데. 화영은 중얼거리며 답장을 쓰는 대신 휴대폰의 전원 끄기 버튼을 길게 눌렀다. 검게 변한 화면. 그것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오직 자신과의 접속을 의미했다. 화영은 탑승구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낡은 등산화 끈이 전투화처럼 단단히 조여져 있었다. 제3부 굳은 살이 박히는 시간. 홍대 지하의 물주 드러머. 홍대 인근의 퀴퀴한 지하 연습실. 곰팡이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인 그곳이 석진의 새로운 출근지였다. 그는 블루문이라는 20대 무명 밴드를 찾아갔다. 월세가 밀려 쫓겨날 판인 그들에게 환갑 넘은 노인이 팬더 기타를 들고 나타난 것이다. 보증금 2천 내가 낸다. 월세도 내가 낸다. 대신 석진이 기타 케이스를 열었다. 나를 세컨드 기타로 써라. 20대 리더인 태호가 어이없다는 듯 껌을 씹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여기 경로당 아니거든요. 돈 자랑하지 마시고 가세요. 돈 자랑 아니야. 투자다. 그리고 나 할아버지 아니다. 박석진이다. 석진은 그날부터 연습실 바닥을 청소하고 아이들에게 밥을 사 먹였다. 하지만 연주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40년 동안 펜을 굴리던 손가락은 굳어 있었다. F코드를 잡을 때마다 손가락 끝이 찢어지는 듯했다. 아, 박자 놓쳤잖아요. 거긴 업스트로크라고요. 새파랗게 어린 태호가 소리를 질렀다. 은행에서는 감히 지점장 앞에서 숨도 못 쉬던 나이대의 녀석이었다. 하지만 석진은 화를 내는 대신 죄송하다는 말 대신 씩 웃었다. 다시 해. 될 때까지 한다. 일주일 뒤 석진의 왼손 손가락 끝에는 물집이 터지고 굳은 살이 잡히기 시작했다. 그는 밤마다 그 거칠어진 손끝을 훈장처럼 쓰다듬었다. 매끈하고 하얗던 지점장의 손이 투박하고 더러운 기타리스트의 손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율투의 별밤, 그리고 이화영. 키르기스스탄의 해발 3,000m 송쿨 호수. 화영은 몽골 유목민의 천막인 율투에서 첫 밤을 보냈다. 낭만은 짧고 현실은 가혹했다. 화장실은 초원 한복판에 판 구덩이였고 씻을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온몸이 쑤셨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후회가 밀려오던 밤 그녀는 소변이 마려워 율트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머리 위로 은하수가 소금 가루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도시의 네온사인, 남편의 콧고리 소리, TV 소음에 가려져 평생 보지 못했던 진짜 어둠과 진짜 빛이었다. 화영은 쭈그리고 앉아 한참을 울었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60년 동안 이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고 주방 타일만 보고 살았다는 것이 억울해서였다. 다음 날 아침 현지 가이드 아잘이 따뜻한 양젓차를 건네며 물었다. 마담, 이름이 뭐예요? 나, 지우 엄마. 아니, 박 지점장. 화영은 멈칫했다. 여기는 한국이 아니다. 아무도 그녀의 남편이 지점장인지 딸이 대기업을 다니는지 모른다. 그녀는 바람에 헝클어진 흰머리를 쓸어 넘기며 또렷하게 말했다. 이화영. 내 이름은 이화영이야. 오, 화영? 꽃이라는 뜻인가요? 아니, 불꽃. 다 태워버리는 불꽃. 화영은 처음으로 믹스커피가 아닌 쓴 에스프레소를 마셨다. 그녀는 사실 단 것을 싫어했다. 남편과 아이들이 좋아해서 30년 동안 달게 탔을 뿐이었다. 쓴 커피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느낌이 짜릿했다. 제4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1차 대전. 엄마는 보험이 아니야. 위기가 찾아왔다. 한국을 떠난 지 보름째. 화영이 잠깐 폰을 켠 사이 딸 지우의 영상 통화가 걸려왔다. 화면 속 지우는 엉망진창이었다. 머리는 산발이고 등에는 열이 펄펄 끓는 손자가 엎여 있었다. 엄마, 도대체 어디야? 애가 폐렴초기래. 나 이번 프로젝트 망치면 회사 잘린다고. 제발 들어와줘. 엄마 없으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지우는 울고 있었다. 예전에 화영이라면 그 눈물을 보자마자 항공권을 검색했을 것이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애가 아픈데. 하지만 화영은 텐트 밖으로 나갔다. 카메라 렌즈를 돌려 붉게 타오르는 석양과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보여주었다. 지우야, 애가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왜 나를 찾니? 내 남편은 뭐하고? 오빠는 지방 출장 갔단 말이야. 엄마 진짜 이럴 거야?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화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초원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지우야, 잘 들어. 엄마는 내 보험이 아니야. 내 인생의 펑크를 떼어주는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라고. 힘들면 내가 휴직을 하든 베이비시터를 쓰든 내가 해결해. 그게 어른이야. 엄마, 끊는다. 여기 해지는 게 너무 예뻐서 내 징징거리는 소리로 망치고 싶지 않아. 뚝. 화영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돌아가면 그녀는 죽을 때까지 지우 엄마로 살다가 죽을 것이라는 걸. 딸을 버린 게 아니다. 딸을 독립시킨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한 것이다. 2차 대전. 앰프가 찢어질 듯한 소음. 석진에게도 시련이 닥쳤다. 아들 동우가 연습실 주소를 알아내 찾아왔다. 넥타이를 맨 말끔한 아들과 찢어진 청바지에 땀냄새 나는 티셔츠를 입은 아버지. 아버지, 제발 채통 좀 지키세요.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친구들이 아버지가 홍대 지하에서 딴따라지 탄다고 수군거려요. 동우는 연습실의 낡은 드럼과 앰프를 발로 툭툭 찼다. 이런 쓰레기들하고 어울리면서 퇴직금 다 날리실 거예요? 저 결혼할 때 전세 자금 보태주신다면서요. 석진은 튜닝하던 기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앰프의 볼륨 노브를 끝까지 돌렸다. MAX?
그는 피크를 꽉 쥐고 전력으로 이 코드를 긁었다. G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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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고막이 터질 듯한 굉음이 지하 연습실을 가득 채웠다. 동우가 귀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다.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석진이 연주를 멈추지 않고 소리쳤다. 동우야, 창피하냐? 나는 내 등록금 벌려고 상사술 시중 들고 화장실 가서 토하던 그 시절이 더 창피했다. 아버지, 내 퇴직금, 그건 내 목숨값이다. 너한테 줄 돈 10원도 없다. 결혼? 내 능력으로 해. 능력 없으면 하지 마. 석진은 다시 기타 줄을 긁어댔다. 태호와 밴드 아이들이 킥킥대며 드럼과 베이스로 합류했다. 웅장한 소음이 아들의 잔소리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아들은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봤다. 무기력하고 돈만 주던 ATM 기계 같던 아버지가 아니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눈을 번뜩이는 낯설고 야생적인 수컷이 그곳에 있었다. 중간 결산 고독하지만 충만한. 그날 밤 석진은 연습실 소파에 누워 컵라면을 먹었다. 화영은 율트 안에서 딱딱한 빵을 씹었다. 두 사람은 떨어져 있었지만 같은 달을 보고 있었다. 여보, 밥은 먹었어? 라는 문자는 보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각자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석진의 일기. 손가락이 너무 아프다. 내일은 파스를 더 사야겠다. 근데 이상하다. 지점장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보다 지금 이 딱딱한 소파가 더 편하다. 나는 이제야 숨을 쉬고 있다. 화영의 일기. 오늘은 말을 탔다. 엉덩이가 깨질 것 같다. 지우가 울던 얼굴이 자꾸 생각난다. 하지만 미안해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나를 사랑해주기로 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고장난 줄 알았던 2개의 알람 시계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멋대로 하지만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다. 소설 고장난 알람 시계의 노래. 제5부.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아침은 온다. 1년 후 홍대의 작은 지하 클럽. 1년이 지났다. 홍대 인근의 라이브 클럽 롤링 스톤츠. 입구에 붙은 포스터가 눈에 띄었다. 직장인 밴드 경연대회 특별 게스트 밴드 블루문 앤드 꼰대. 객석은 50명 남짓. 땀 냄새와 맥주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관객들이 있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아들 동우와 아이 둘을 데리고 온 딸 지우였다. 그들은 마치 외계 행성의 불시착한 사람들처럼 쭈뼛거리며 구석 자리를 지켰다. 오빠, 아빠 진짜 나오시는 거 맞아? 창피해서 원. 지우가 투덜거릴 때 조명이 꺼지고 드럼, 스틱 소리가 났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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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무대 중앙 조명이 켜졌다. 관객들이 환호했다. 그 중심에 가죽 재킷을 입은 석진이 서 있었다. 흰 머리를 뒤로 넘겨 묶고 낡은 팬더 기타를 맨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지점장 박석진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야수처럼 번뜩였다. 반갑다. 나는 63, 신인 기타리스트 박석진이다. 석진이 마이크에 대고 포효했다. 평생 숫자를 세며 살았다. 돈을 세고 날짜를 세고 남은 정년을 셌지. 하지만 오늘부터는 박자만 센다. 1, 2, 3, 4 G 마이너스. 강렬한 기타 리프가 시작됐다. 석진의 손가락은 지판 위를 춤추듯 날아다녔다.
F코드를 잡을 때마다 찌릿하던 고통은 이제 단단한 굳은 살이 되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동우와 지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집에서 늘 러닝셔츠 바람으로 TV나 보던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었다. 땀방울을 튀기며 무대를 장악하는 저 남자는 그들이 생전 처음 보는 수컷이었다. 객석의 이방인, 아니 주인, 연주가 절정에 달했을 때 클럽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구릿빛으로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 화장기 없는 얼굴, 헐렁한 린넨 셔츠에 낡은 청바지, 그리고 등에는 여전히 커다란 배낭을 맨 여자, 화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목주름을 가리기 위해 명품 스카프를 두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 패인 주름은 몽골의 바람과 키르기즈스탄의 햇살이 새겨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타투였다. 화영은 무대 위 남편을 보며 피식 웃었다. 제법인데? 박석진 씨. 그녀는 맥주 한 병을 시켜 단숨에 들이켰다. 30년 전 남편의 술주정을 받아주던 아내가 아니라 남편의 공연을 즐기는 동료로서 무대가 끝나고 밴드가 내려왔다. 땀에 젖은 석진이 화영을 발견하고 멈칫했다. 1년 만에. 여보, 박석진 씨, 밥은 먹었어? 석진이 습관처럼 물으려다 멈췄다. 화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밥 말고 맥주나 한 잔 더 사요. 오늘 연주 죽여주던데.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껄껄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는 지난 30년의 묵은 체증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이 있었다. 뒤풀이 부모의 독립선언. 클럽 근처 삼겹살집. 불판 앞에 앉은 내 가족의 공기는 묘했다. 자식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고기를 구웠고 부모는 느긋하게 술잔을 기울였다. 지우가 눈치를 보며 말했다. 엄마, 피부 많이 탔네. 고생했지? 이제 집에 와서 좀 쉬어. 내가 피부가 끊어줄게. 동우도 거들었다. 아버지도 이제 그만하시고. 제가 골프 회원권 알아봤어요. 자식들은 여전히 부모를 원위치시키려 했다. 자신들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화영이 쌈을 싸서 크게 한 입 먹고는 덤덤하게 말했다. 지우야, 동우야. 엄마 아빠 집 내놨다. 네. 자식들이 고기를 떨어뜨렸다. 석진이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34평 아파트. 우리 둘이 살기엔 너무 크고 관리비도 많이 나와. 그거 팔아서 반은 연금 보험 넣고 나머지 반으로 우리 여행 갈 거다. 여행이요? 어디로요? 제주도. 거기서 한 달 살기 하다가 좋으면 아예 눌러 살려고. 작은 마당 있는 집 빌려서. 지우가 울상을 지으며 본심을 털어놓았다. 그럼 애들은? 엄마, 나 복직해서 지금 베이비시터 비용만 월 200이야.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안 돼? 화영은 지우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지만 단호했다. 지우야, 내 새끼 키우는데 돈 드는 건 당연한 거야. 엄마는 그 돈 아까워서 내 도시락 반찬 줄여가며 너 키웠어. 이제 내 차례야. 그 무게 내가 견뎌. 그게 어른이야. 엄마, 대신 가끔 놀러와. 맛있는 귤은 따줄게. 단 애는 맡기지 마라. 우리 바쁘다. 석진과 화영은 건배했다. 챙하고 부딪히는 술잔 소리가 마치 독립 만세 소리처럼 청아하게 울렸다. 자식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눈앞에 두 노인은 더 이상 자신들의 부모라는 역할극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온전한 개인으로 독립해버렸다는 것을, 에필로그 고장난 게 아니라 리셋된 것. 일주일 뒤 맑게 갠 가을 하늘. 석진과 화영은 중고로 산 125cc 클래식 바이크에 짐을 실었다. 석진은 가죽 장갑을 꼈고 화영은 선글라스를 꼈다. 아파트 단지 입구 경비원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아이고, 입주자 대표님, 어디 가십니까? 석진이 헬멧에 쉴드를 내리며 씩 웃었다. 대표 사퇴했습니다. 이제 그냥 라이더 박이라고 불러주세요. 부르릉 마이너스. 엔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바이크는 익숙한 동네, 익숙한 마트, 익숙한 병원을 지나 탁 트인 국도로 접어들었다. 화영이 석진의 허리를 꽉 끌어안았다. 석진의 등에서는 땀 냄새가 났고 화영의 머리카락에서는 바람 냄새가 났다. 두 사람의 귓가에는 더 이상 새벽 5시 30분을 알리는 알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심장이 뛰는 쿵 소리가 엔진 소리와 박자를 맞추고 있었다. 우리는 평생 시계가 고장 날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았다. 하지만 배터리를 빼버리고 나니 비로소 알겠다. 시간은 시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도로 위에, 스쳐가는 바람 속에, 그리고 서로를 꽉 잡은 두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알람 시계는 고장 난 게 아니다. 이제야 진짜 우리만의 시간대로 리셋된 것이다. 바이크가 석양 속으로 점이 되어 사라진다. 그들의 뒤로 길게 뻗은 그림자가 청춘보다 더 짙고 선명하게 도로 위에 새겨졌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